무역까지 진행을 하긴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개혁들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긴 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이 조선에 대한 침략이라는 부분도 계속 확대 일변도로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이후로 조선 정부는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친러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어떤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던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탐탁지 않았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 세력이 확대되어 가니까 결국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이 있다. 그럼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들을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1902년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일본을 지지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맞붙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정박되어 있던 러시아 함대를 습격함으로 해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까 일본이 더 우세한 분위기를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러일 전쟁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데 이 두 나라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들 또는 이런 물자들을 이제 자기네가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선과 이제 대한제국과 함께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토를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자기네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자기네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자 결국 조선에 대해서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서 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재정과 외교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너희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고문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인 메가타를 이제 앉히게 되는 거고, 그다음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하나의 외교 고문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재정과 외교라고 하는 것은 큰 두 축이 되는 거죠. 그 두 축을 결국 일본이 고문관을 파견함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내정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서서히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되자 결국은 이제 일본을 지지해주던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지지해줬던 미국과 영국이 여기에 대한 이제 지지 의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을 맺게 되는 거고, 이 밀약은 결국은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답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 또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그 지역의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그 지배권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간에 이제 조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조약 체결은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게 일명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조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과 이제 결국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죠? 1905년 11월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제2조를 보면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조선을 누가 통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통감을 둔다라고 하는 그 통감 정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과 더불어서 통감 정치의 시작이다. 내정 간섭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내정 간섭이 들어오게 되고 외교권을 박탈되고 전 세계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종을 비롯한 이제 조선 정부의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개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일단 미국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강제조약이었던 거고 무효다라고서는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고종이 호소를 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결국은 이제 헤이그에서 만국 공동회가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이제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이 이제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그 회의장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이 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강제적으로 조선을 약탈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소하는 이런 글들을 발표하는 거에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결국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키게 되고 순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정미 7조약을 1907년에 맺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내정 가섭을 더 이제 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감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만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각 그 관청이 있잖아요. 그죠? 각 부의 차관을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들을 이제 일본인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일명 차관 정치. 이게 이제 1907년에 맺어졌던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군대,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군대도 해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이런 침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사법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이 할 수 있는 이제 권한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고종의 퇴위, 그 다음에 차관 정치, 나아가서는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사법 건의 박탈, 요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1910년에 한일병합을 이루게 되는 거고, 요 한일병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었던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권까지 박탈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직접 나서서 병합을 나서기는 뭐하니까 일진회를 조정을 해서 일진회가 이제 청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취해서 이제 한일병합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국권을 이제 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독도와 간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이 독도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다, 즉 무주지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자기네 시마네현에다가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고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도의 불법 편입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독도 문제를 낳게 되는 양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삼국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512년에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정벌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로 편입되는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우산이랑 무릉이 굉장히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두 개가 되게 가깝다. 날씨가 좋은 날은 서로 바라보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산이라고 하는 게 독도인 거고 이 무릉이라고 하는 것이 울릉도인 거죠.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 때 이 두 섬이 이제 우리 영토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관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 17세기에 넘어가면 숙종 때 가면 이제 일본이 이제 어부들이 이 독도에 와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어업 활동들을 한 거죠. 이거를 알게 된 이제 안용복이 결국은 일본으로 몸소 넘어가서 그 일본에 있는 막부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담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함부로 불법으로 어려행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막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일본이 이 17세기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19세기에 가면 이제 1877년에 이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이 독도와 이제 울릉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태정관이 나서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류로 남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시마네현에다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니까 일본과 관계없으니까 명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한제국기에 넘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그 칙령 제41호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칙령을 잠깐 보시면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군수를 이제 파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직접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
40일호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이 울릉도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바로 이제 독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케시마라고 하는 건 죽도인데 이 그 대한제국 칙령에 보면 독도는 석도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칭에 이제 일본이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반증하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무주지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일찍이 우리의 영토로서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무주지가 아니라 이미 이제 군수가 파견돼서 통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도 문제인데요. 자, 이 간도 지역은 뭐 고대사에서는 만주 지역 이 지역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는 무대였던 거고 다만 이제 17세기 후반에 가면 그 만주 지역의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의 조상들이 간도, 즉 만주 지역에서 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발상 지역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여기를 이제 신성시하면서 이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간도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간도 지역이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생활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니까 종종 이 간도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1712년에 이제 숙종 때 결국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을 딱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를 딱 분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서쪽으로는 압록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압록강은 명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 토문강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19세기 가게 되면 결국 청나라와 조선이 결국 경계선이 어디냐, 국경선이 어디냐, 과연 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말하는 토문이라는 데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걸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토문이라고 하는 것은 송화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도 지역이 조선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중국에 포함되느냐 굉장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이미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간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903년에 가면 대한제국에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거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대한제국 차원에서 이제 이 관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간도 지역을 우리의 어떤 그 영향하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영토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결국은 1909년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쏙 빼고 자기네끼리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본이 이 간도에 대한 그 권한을 청나라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일본이 간도에 대한 권한을 청나라에게 양도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만주에서의 철도를 놓는 거였어요. 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침략이 하나의 기점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만주 철도권이나 그 만주 지역의 탄광 그 부설권들을, 개설권들을 얻는 조건으로 결국 이 간도 지역에 대한 권한들을 청나라에게 넘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랑 관계없이 일본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이 간도 영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국토 여러 가지 이제 영토상의 문제나 간도를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는 실마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